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전략을 짰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정황이 담긴 미공개 문건들을 이르면 오늘 공개합니다. 네,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어떤 해외 공관 파견을 좀 늘리기 위해서 대책 문건을 만들었고 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어떤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해서 청탁을 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일단 관련 확인된 사실부터 좀 저희가 짚어볼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행정처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파견을 이제 늘리는 건데요. 원래가 주 미 대사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을 파견하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법부 거기는 행정부 아닙니까? 사법부의 어떤 직원이 행정부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성이 있어서 그거를 폐지했던 건데 이걸 부활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걸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그래서 김기춘, 이정현 등등과 접촉한 정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접촉들을 가져온 것이고 그 부분이 상고법원과 더불어서 이 일종의 이제 법원이 갖는 어떤 혜택, 이제 모두 다 이제 뭐 이 해외에 이제 파견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려서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수용하고 제공하고 자기들의 반대급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얘기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해외 공관 파견을 그러니까요. 늘리려고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 늘리는 효과가 나와요. 이제 행정처가 갖는 어떤 법관의 전체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예컨대 주미 대사관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대사관 몇 명이라도 이제 법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나갈 정도의 법관은 상당히 상위 개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성취가 된 부분이 유엔 이제 주 유엔 대표부에 사실 없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법관들이 파견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주 제네바 대표부에도 마찬가지로 파견하는 법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로비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외로 파견되면 어떤 업무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걸 추진을 하면서 일단 해외 법조계와의 사법 교류 같은 걸 들고 있고요. IOC 같은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곳에 좀 더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명분을 두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법관들조차도 법관 출신들 변호사분들께도 제가 여쭤봐도 좀 회의적이에요. 그게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미국하고 오스트리아에 나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연결된 부분도 있을 수가 없고 사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의한 어떤 뭐 사법활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뭐 범죄인도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원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중론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을까? 그 상고법원 같은 경우는 국민을 위한 한 번 더 재판을 충실하게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딱히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법부가 지금 제공했다고 하는 재판이 의혹받고 있는 부분이 이게 너무 좀 뭐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배상을 늦춰가는 방법을 그것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만. 그렇군요. 뭐 특수활동비도 요즘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처음 알았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전에는 없었던 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편성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면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보 획득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영수증 없이 쓰는 돈, 뭐 이런 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쓰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뭐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정원 이게 다인데 사실은 사법부가
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고 법 조항에 근거해서 하면 될 것을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아닙니까? 이 법이 없으면 사실은 이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걸 갖고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을 거래해서 우리의 강제징용의 그런 재판이 연기가 되고 뭐 정교조 법의 노조가 뭐 이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뭐 결정이 다 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재판 거래가 있다 그러면 약자들이 어디 가서 보호를 받고 실질적인 어떤 사법부 역할이라는 것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특수활동비 자체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상고법원이라든가 뭐 우리 아까 청와대 사람 만난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쓰이는 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용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죠. 이 보니까 참여연대가 대법원 특활비 내용 공개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상고법원 설치 위해서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액수가 보니까 3배나 급증했다라고 하던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대로 기밀 유지라든가 어떤 뭐 정보 사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게 상고법원 설치 위해서 어떤 쓴 거냐? 자금의 용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뭐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추측 구제해 보자면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인가 추측조차도 되게 어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꽤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뭐 한 달에 1,000만 원 넘은 1,000만 원 가까이를 받으실 적도 있고 하필이면 지적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던 즈음에서는 평소보다 3배 가까이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뭐 금전으로 어떻게 보면 제공하기 위해서 모았다. 이렇게 보기에 또 그럴 만한 액수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약간의 편의를 제공을 하다든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접대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썼을까? 뭐 대통령에게 접대를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뭐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느라고 뭐 대법원장이 이걸 썼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일개 말단 어떻게 부패한 관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산부 요인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을 어디다 쓰셨을까요? 혹시 누군가를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접대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왜 지금 제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접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대법관이 특활비를 쓸 수 있는 뭐 목적이 용도가 다른데 또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보시기에 좀 특활비 어느 부분에 좀 필요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 해명하면서 나왔던 게 뭐 좀 직무감찰 같은데 일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정보기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대법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가량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럴 일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법원 증원이라든가 대법원 판사들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늘 나오는 얘기가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일할 시간만 바쁘다는 말씀들을 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니 그냥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그냥 좀 나눠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요.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명예를 걸 만한 일은 안 되는데 왜 이런 돈들을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어쨌든 정당한 정말로 명목이 있다라면 비록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집행이 됐지만 조금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백히 좀 의심스러운 거라고 하더라도 의혹제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이게 밝힐 수도 없는 의혹제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법원 측에서 얘기를 좀 하든가 내용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해소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협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하드디스크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국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아주 증폭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해소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고 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직무 이제 감찰이다. 직무 감찰하는 분들 따로 있습니다. 그거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 뭐 특정 법관 사찰하는 데 썼다. 뭐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썼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어떤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왜냐하면 이걸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제 재정립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중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비공개 문건들이 이제 아직 미공개된 문건들이 뭐 마저 공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사안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228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가 예. 다시 공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그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뭔가 법원이 했던 일을 국민들이 알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 같은조차도 결론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조차도 다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410개 문건도 법원행정처 전 간부들의 컴퓨터를 아예 열어본 것이 아니라 예.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 410건을 추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8건가량은 정말로 약간 뭐 불법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했지만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보여줬던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그 외부 인사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부분인데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법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 법원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일부, 아주 작은 일부인데 이것 때문에라도 혹시 국민들의 법원에 가지고 있는 신뢰가 떨어진다라면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사법부가 가져가야 될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권위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흠결이 있었더라면 그걸 다 꺼내놓지 않으면 국민들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탓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있더라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다 드러내놓고 잘못된 부분을 털어내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이미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못 믿으면 이제 그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부가 위기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신이 지금 커져가 있는 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로비도 할 수 있어요. 이익 집단화 경향성이 이제 보였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단순 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즉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그렇죠. 그걸 거래함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서 위기의식이 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계속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립의 아주 중대한 계기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뭐 법조계에서 좀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뭐 이런 사법부를 좀 불신하는 실제 뭐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재판의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형사 사건이 됐든 민사 사건이 됐든 자기가 어떤 뭐 불이익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 기본적인 의혹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이니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이제 설득을 하죠. 아, 법원에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이 이렇게 부족했고 우리에게 나온 것은 뭐 제 역량이 부족한 것도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올리면서 이제 갈래는 것이 변호사 업무 중에도 하나거든요. 사실 비공식적인 업무입니다. 그것도 이제 감정 노동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이 국민들이 그런 변호사의 말조차도 근거가 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전체가 이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니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빠진 분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예. 혹시 내 사건 상대방이 뭔가 뭐 어떤 연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면 그럴 리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도 합니다. 예. 410개 문건 중에 미공개 228건에 대한 이거를 이제 비실명화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상고법원 도입 반대하던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된다고 그러니까 볼 수 지금 있을까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이 법 쪽에 이제 대한변협이라든가 민변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건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대통령만 접촉해서는 이것이 입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와 관련된 어떤 로비 그런 문건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 전부 다 그런 어떤 이 로비와 관련된 부분들, 재판 거래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라도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불씨는 아주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건 공개가 미칠 파장, 뭐 이거 뭐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건들은 지금 뭐 논의를 드렸었던 문건들, 뭐 대한변협을 압박했거나 이런 부분도 이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나온다면 또 마치 오전에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특정인의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재판이 아닌 개인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행정처가 편의를 제공하려 했던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에서도 일부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예. 정말로 이제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수사에 단초를 제공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뭐 관련 영장조차도 지난 금요일에 이미 3번째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서 어떤 단초가 나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강제 수사조차도 거부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그 수사 협조의 그 범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각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는 거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 이런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판 하나하나는 법관이 하는 거니까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물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흐름이 이렇게 잡히면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법원과 의심할 수밖에 관련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모두 다 우연으로 이게 법적으로 적절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개혁성이 돋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사법부라는 것이 결국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거를 굉장히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서 어떻게 결자 해지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인 부분은 더 이상 공개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조심스럽지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특별재판부 같은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 별도로? 기존의 지금 법원 내 시스템에서는 법원 내부의 어떤 재판부의 법관에게 이런 어떤 무거운 문제를 맡긴다는 것도 그 법관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인사를 중용한 어떤 특별재판부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일부 배심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참여 재판 형식을 조금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성도 담보하고 법원의 책임도 좀 덜면서 국민의 신뢰도 같이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는 정말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하락,
뭐 변호사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계속 그렇게 의심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변호사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그럼 국민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겁니다. 없죠.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